창세기 백문백답 73번째 시간, 핀칫의 민족의 다양성 석기시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73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7번째 시간, 핀칫의 민족의 다양성 그리고 석기시대라고 말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핀칫의 불이 변화,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억나시죠?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갔더니 핀칫새가 있는데 핀칫새들이 부리 모양이 막 다르더라. 쟤들은 왜 부리가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지금 환경이 달라지니까 저렇게 변했구나. 그러면서 이 변화가 어떻게 해요? 이게 변하면 생물이 이 생물에서 저 생물로 다른 종으로 변할 수도 있겠네, 이런 컨셉을 잡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 진화, 이볼루션에는요 매크로 대진화가 있고요, 마이크로 소진화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소진화는 사실은 이건 진화가 아니고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인데 이걸 이제 소진화라고 불러요. 이제 대진화는 뭐냐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것이죠. 관찰 결과에 따르면 엘니노 현상과 같은 환경 변화와 먹이의 변화가 핀칫의 특정 단백질의 함량 등에 영향을 주어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는 소진화 현상만 관찰될 뿐, 소진화 아니고 이건 종 내 다양성이라는 거죠.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 환경으로 돌아가면요, 이 형질도 되돌아가기 때문에 핀칫의 변화는 진화의 어떤 단서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화학자 깁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 선택을 통한 핀칫의 집단 선택 경향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종이 이런 자연 선택 과정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분은 진화학자입니다. 핀칫의 부리의 다양한 변화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기존에 있던 유전 정보의 다양한 발현의 결과다. 유전자 풀이 감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자연 선택은 기존에 이미 있던 특성 중에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냐면 없던 것이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정보들은 스위치를 끄고 어떤 정보들은 스위치 온 해서 그 형질이 나타났다가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더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들을 스위치 온 시키고 원래 갖고 있던 이 스위치를 끄는 것, 이런 현상인 것 같다라는 거죠. 후성 유전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전자 암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유전체의 정보와 기능이 변경될 수 있다. DNA의 화학적 꼬리표, 메틸 꼬리표라고 그러는데 메틸 태그를 부착하는 것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전자 내에는 여러 형질을 발현시키는 온오프 스위치들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핀칫의 부리가 다양해진 것은 어떤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이런 유전적 다양성 및 후성 유전학적 메커니즘은 모두 유전체 내에 변화에 대한 적응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핀칫새들은요, 부리가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유전자 풀인 거죠. 찰스 다윈의 과제인 종의 기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진화학자인 굿윈이 말합니다. 자, 이제 진화론은 이런 겁니다. 진화론은 뭐죠? 원래 모든 공동 생물들의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이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양해 갔다는 것이고요. 성경에 따르면 각기 종류대로는 뭡니까? 각기 종류, 여러 종류들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종 내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게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이 종이 다른 종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무슨 새가 되거나, 그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새는 그 새 안에서 다양해질 수 있다. 비둘기는 비둘기 안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적응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비둘기가 독수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각기 종류대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말에도 보면, 그죠? 말에 여러 품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말이라는 거죠. 말이 닭이 되거나 닭이 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닭도 어떻게, 닭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종내의 다양성, 베리에이션이다. 이것이 뭐 이제 학문적으로 말할 때 소진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소진화가 축적되면 대진화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민족의 다양화를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모든 인류는 형제 자매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 보면 뭐 여기는 일본, 티벳, 보르네오, 네덜란드, 아일랜드, 중국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마치 인종이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인종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민족이 다양한 거죠. 인종은 어떻게 해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한 혈통이다. 민족이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창세기 10장, 11장 말씀들 내용을 보면 제가 월터 브라운 박사님의 논문을 아티클을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거든요. 셈의 직계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아라산 근처, 오늘날 터키 동쪽에 머물렀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했다. 함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이동했다. 반면에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으로 이동했다. 크게 보면 이렇다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거든요. 자, 많은 작은 그룹들이 고립된 지역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독특한 유전적 특성들이 발현되게 되었다. 왜? 다 함께 모여 살다가 이제 흩어졌는데 유전자 풀이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 특정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다 보니까 어떤 독특한 유전적 특성들이 발현되게 되었다.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그런 거죠. 교류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벨탑 사건, 이때 은혜의 혼돈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적도 근처에 사는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위험에 보다 더 민감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생식 가능한 시기까지 살아서 그들의 후손에게 밝은색의 피부색 유전자를 전달할 기회를 적게 가졌을 것이다. 이게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더라도 요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피부암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태양빛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서 형성되는 비타민 D3의 결핍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결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결핍은 음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검은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적도 근처에서 이렇게 생존하기 좋았는데 피부암과 같은 이런 심각한 위험에서는 어떤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서 사라지게 된 것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도 지역에는 어떻게 검은 피부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극지방에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에서 형성되는 비타민 D3를 형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핍 가능성이 구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극지방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많은 세대가 지난 후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적도지방 근처에서 많이 살게 되었고요. 그분들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고, 흰 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위도, 적도지방에서는 사라졌고, 고위도 지방 근처에서만 많이 생존했을 것이죠. 예외적으로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은 전통 음식인 물고기 간 기름에 많은 비타민 D3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루병을 예방하고 생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자연 선택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연 선택이 적용된 거죠, 사실은요. 첫 번째 요인으로 자연 선택은 어떻게 됐겠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소진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1세기 동안의 실험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진화의 메커니즘은 아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선택은 부모의 어떤 유전자들이 후대에서 역과되어지는 현상으로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유전적 변이가 매우 적은 후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 요인으로는 문화적 선호가 있습니다.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자, 거위 새끼들은 반대색을 가진 부모들에게 입양되어서 키워졌는데 실험을 한 거죠. 어린 거위들은 후에 자라서 양부모의 색깔을 가진 거위들과 짝지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게 자기 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늘 부모들 그걸 보고 왔으니 그게 익숙된 거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양부모는 분홍색으로 색칠되어졌다. 색깔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거위들은 자라서 그 색깔을 가진 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싫어함.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분리의 예는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다. 평균 키가 135cm 정도인 피그미족들은 간혹 210cm의 큰 키를 가진 와투시족과 분리되어 살고 있다. 그러나 두 종족은 서로 수백 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족들은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 작은 부족들은 키 큰 부족이 싫은 거예요. 큰 부족은 키 작은 부족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진 수많은 다른 편견들은 많은 종족들을 육체적 모습에 의해서 분리시켜 놨다. 그래서 끼리끼리 살게 결혼하고 애 놓고 살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요인으로는요. 소수의 인구 집단들의 고립화입니다. 전체 인구 집단 또는 여러 생물체들의 전체 집단은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집단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부한 유전자 풀을 갖고 있었죠. 근데 만약 이 집단에서 소수가 어떤 고립된 지역으로 예로 뭐 섬과 같이 이런 지역으로 이동이 되었다면 새로운 그룹은 이 소수의 그룹은 전체 집단에 비해서 매우 적은 유전적 특징 또는 유전적 형질의 적은 범위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세대가 흐른 후에 섬에는요 원래의 큰 다양한 유전자 집단을 가진 이 원래의 집단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진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는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의 유전자가 관여한답니다. 작은 그룹들이 큰 집단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들의 각각은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서 제한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특성들이 쉽게 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같은 피부색, 검은색 또는 흰색의 유전자를 가진 채 고립되어졌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생명체의 각 종들에 들어있는 방대한 양의 유전자들은 후손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화들을 허락한다. 이러한 설계된 특성이 없었다면 멸종은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어떤 적응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풍부한 유전자 풀을 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각 종 안에 변화가 없었다면 생명체들은 매우 단순한 모습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메커니즘은 아마도 대부분의 인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인종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술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홍수 이후엔 대략 5,000년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아티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는 사실은 노홍수가 BC 2518년경이니까 한 4,500년 정도 되겠죠. 구석기 시대 유족의 이 시간이 어떻게 된 거냐. 구석기 시대는 막 굉장히 막 오래된 것처럼 몇십만 년 전인 것처럼 그죠? 또는 몇만 년 전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져 왔잖아요. 배워왔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4000년경이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이때 농업을 시작했고요.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시작했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불을 사용할 줄 몰라고 동물을 그냥 뜯어서 핏째로 먹고 이런 거 사실 아닙니다. 그죠? 다 진화론적인 유추 시나리오 소설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에녹 성을 쌓았죠. 그죠? 대략 늦어도 BC 3000년경에는요 가인의 7세손인 유발이 수금과 퉁소 연주자였다. 음악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7세손인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이미 발전되어 있었던 거죠. 노화홍수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흔적들은 사라져 버렸죠. BC 2518년경 노화홍수 이후에 오직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살아남게 되면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는 대부분 다 잃어버렸겠죠.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면서 BC 2417년경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동이 시작되었고 각각 정착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석기를 사용했겠죠. 수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이동 중에 짐승을 잡아먹었을 것이고요. 정착한 거는 지금 이동 중에 있으니까 우기에는 이동이 곤란해지니까 동굴 생활에서 뭐 장마 기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심심하면 뭘 합니까? 땅에다 낙서하고 벽에다 낙서하죠. 그러면서 아마 많은 벽화를 남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착한 곳에서 다시 청동기, 철기 문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석기, 토기 시대를 거치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겠죠. 한편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오지에는 뭐 필리핀 오지 같은 데 가보면요, 아직도 옷도 안 입고 뭐 석기 시대, 토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해온 핀치새, 그리고 인류의 다양성, 그 석기 시대라는 시간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